사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의 아빠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내는 없습니다. 이유는 바로 몇 달 전에 서류 정리까지 완벽하게 끝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오늘 제 이혼의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사정이야 모르지만 저는 그 이혼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부부가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려고 싸우곤 했는데 저는 그 반대였어요. 엄마도 아빠도 이혼 후 모두 재혼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서로가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하다가 결국 합의를 한 게 3개월씩 돌아가면서 키우는 거였어요. 그 당시 제 나이는 겨우 7살이었죠. 처음에는 나름의 규칙이 있어서 잘 지켜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딱 반년이 넘어가자 상황은 교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죠. 먼저 엄마의 경우는 재혼한 상대 남자에게 제 또래의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문제는 일부러 저와 그 아이를 차별했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더욱 챙겨준다는 걸 상대 남자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던 말이죠. 물론 그때는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나고 보니 그게 확실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준수는 이렇게 밥도 잘 먹는데 넌 대체 그게 뭐야? 애가 왜 저렇게 까탈스러운지 딱 지 아빠랑 똑같아서 크면서 점점 닮아가는 걸 보니까 내가 속이 다 울렁거린다니까. 얘 친아빠 말이야? 그렇게 닮았어? 지금이야 점잖은 척하지만 어릴 때는 너무 똑같아서 소름이 끼친다니까요. 우리 준수 정도만 됐어도 내가 그냥 키웠지. 근데 제가 크면 그 핏줄 어디 가겠어요? 그래도 아직 어린애인데 너무 그러지 마 여보. 먹기 싫을 수도 있지. 딱딱 말해줘야 안 그러죠. 우리 준수는 말을 안 해도 이렇게 한 방에 착착 하지만 봐라 이렇게 잘 먹네. 넌 준수의 반의 반, 아니 그 반이라도 닮아봐라. 그때 제가 먹지 않았던 건 복숭아였고 이유는 알레르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것도 기억하지 못하는지 아빠 역시 먹지 않았던 걸 가린다면서 저를 혼내곤 했죠. 그렇다고 아빠와 함께 있는 것도 편하진 않았습니다. 아빠는 새엄마에게 저를 맡긴 상태로 신경조차 쓰지 않았고 저는 매일 새엄마에게 두들겨 맞아야 했거든요.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빠가 회식을 하거나 늦은 날이나 말다툼을 한 날에 더욱 심해졌을 뿐이었죠. 그렇게 무려 2년 동안 저는 이 집 저 집을 오가면서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삼촌 결혼식에서 처음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제 상태를 발견하곤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어린아이가 눈치를 계속 보는 게 이상해서 지켜봤는데 몸 여기저기 남은 멍자국으로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고 했죠. 할머니가 사는 곳은 제주도였습니다. 지금은 관광객들이 잘 알고 찾는 곳이긴 하지만 여전히 제주도 사람들은 잘 가지 않는 곳인 2호 해수욕장 근처였죠. 지금은 태호 2호인가로 지명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거긴 모래가 어둡고 물도 더러운 편이라 그때 당시만 해도 낚시하는 사람들만 종종 보일 뿐 관광객들도 얼마 없었죠. 솔직히 바다 근처에 살게 된 초반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저는 도통 적응을 하지 못했었어요. 일단 오래된 집과 화장실이 고역이었죠. 저는 살면서 본 적 없는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 곳이었고 습해서 그런지 벌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불편한 건 제주도 특유의 사투리였죠. 툭툭 던지면서 끊기는 그 사투리의 특성상 이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건지 아니면 짜증을 내는 건지 애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늘 자신들과 무태서 내려온 사람들을 구분짓곤 했었어요. 저에게 육지아이,
혹은 육지 것이라고 부르곤 했죠. 여기가 많이 불편하지? 서울에서 살다가 얼마나 힘들겠어.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서울에 살면 안 될까? 왜? 할머니랑 살기가 싫어? 아니야. 할머니는 너무 좋은데 제주도가 싫어. 제주도 사람들은 날 싫어해. 그런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툭툭거려도 그냥 말투가 그런 거야. 바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목소리도 크고 길게 말하면 알지 못하니까 센 소리로 끝을 내니 듣기가 그런 거지. 그래도 싫어. 근데 할머니는 좋으니까 서울 가서 살면 좋을 것 같아. 어린 마음에 그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모르진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해녀였고 바다를 그 누구보다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것들로 저를 먹이고 입혔죠. 그래서 알고는 있었지만 희한하게 제주도 자체는 좋아지지 않더군요. 그곳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나왔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핑계로 제주도를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할머니와 떨어져 있는 것은 싫었기에 자리를 잡으면 모셔올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게 말은 쉽지 서울에서 자리 잡는 건 둘째치더라도 돈 모은 것 자체도 만만치 않더군요. 월세에 통신비 이것저것 내고 나면 이미 월급은 사라진 상태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쉬는 날에도 생수 배달까지 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힘들긴 했지만 한 살이라도 젊을 때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했습니다. 일과 부업까지 병행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할머니를 위해서였고요. 그렇게 결국에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할머니가 오지 않으시려고 했다는 거였죠. 저는 거의 1년 가까이 할머니를 설득했어요. 진짜 나한테 이럴 거야? 손주 보고 싶다면서. 근데 왜 제주도야? 그리고 할머니 이제 나이도 있는데 해녀 그거 하지 말고. 나보다 3살 많아도 잘만 하는데 아직까진 괜찮아. 거기 아프면 갈 만한 제대로 된 병원도 없잖아. 어? 서울이 훨씬 좋아. 제주도에 왜 병원이 없어? 제주대 병원도 있는데. 그래도 여기가 더 크잖아. 교통편도 불편한데 거기 굳이 있을 이유가 뭐야? 어? 할머니, 내가 집 마련했다니까? 주변에 공원도 있고 수영장도 있어서 할머니 시간 보내기 너무 좋아. 일하던 사람이 일 그만두면 아프다. 더 살고 싶어서 일을 한다는 건데 고집을 왜 부려?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일 그만두면 올라가면 되잖아. 어? 진짜지? 어? 약속할게. 약속. 알았어요. 대신 몸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바로 말해. 어? 솔직히 속이 많이 상하긴 했지만 할머니가 일을 그만두고 다른 평범한 할머니처럼 사는 것이 상상이 안 되긴 했었어요. 여자의 몸이지만 늘 자신의 일에 자부심이 있는 분이었기에 저 역시 강제로 모시고 올 수도 없었죠. 그래도 언젠가는 함께할 날을 꿈꿨고 당시 만나고 있던 여자에게도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도 제가 할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흔쾌히 허락을 했고요. 당연한 거 아니야?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아도 난 괜찮다니까. 그래도 보통 여자들은 싫어하잖아. 그래서 계속 말하는 거지. 근데 난 생각이 좀 달라. 오빠네 할머니가 존경스럽거든. 그 연세에도 열심히 자기 일하시고 진짜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 부지런함은 오빠가 물려받은 것 같기도 하고. 내 인생 최고의 칭찬이네. 할머니 닮았다는 말 말이야. 그렇잖아. 이렇게 젊은 나이에 벌써 집이 있고 거기다가 일도 하고 부업도 하고. 그게 말이 쉽지. 세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이직하고 연봉 올리려고 자격증까지 따고.
할머니랑 같이 살려고 하다 보니 마음이 급해져서 그랬지. 그건 시간이 약간 더 뒤로 미뤄졌을 뿐이지. 지금처럼 우리 열심히 벌고 모으자. 응? 그래, 그래야지. 아내는 저의 성실함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했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닮은 점이 있었죠. 바로 아내의 부모님 역시도 이혼을 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치관 자체가 비슷한 부분이 있었죠. 물론 저는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에 이혼 자체에 대한 걱정이 많았고, 아내와 처가 식구들은 약간 결이 달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장인어른이 바람을 많이 피웠다고 하더군요. 때문에 장모님, 처제까지도 남자 자체를 믿지 않았고, 결혼 허락을 받을 때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렸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감정을 이해했고 받아들였기에 다행히 큰 문제 없이 가족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렇게 순탄하게 2년 정도의 신혼을 보냈고 3년 차에 저희는 계획한 것처럼 임신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내도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일에 부업까지도 여전히 하고 있었는데 아이를 낳고 난 이후가 문제가 되었죠. 부업을 그만두겠다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는 게 맞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그만둬? 지금 내가 어린 나이도 아니잖아. 그리고 직급도 올라서 꼭 생수 배달을 할 필요까진 없어. 그리고 아이랑 같이 있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 것도 있고. 아이랑 같이? 오빠, 얘는 어려서 누구랑 있어도 기억도 못해. 그리고 막말로 내가 지금 일을 휴직하고 쉬고 있는데 오빠까지 같이 쉬게? 그럼 돈은? 생활비는? 여보, 내가 못 버는 게 아니잖아. 나 정도면 보통 사람보다 연봉 높아. 그리고 진짜 내 몸이 이전 같지가 않아. 이제 나도 40대야. 40대고 50대고 가장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아? 할머니 모신다고 할 때는 미친듯이 일을 악물고 하더니 아이 아빠가 되니까 나 몰라라? 그게 아빠야? 오빠는 능력 없는 아빠가 되고 싶어? 내가 아이를 돌보는데 뭘 갑자기 애랑 시간을 보내겠다고 난리야. 내가 어릴 때 아빠랑 추억을 많이 만들지 못해서 그래. 그게 한이 되니까. 그니까 애가 기억을 제대로 할 나이가 되면 그만두든가 하라고. 알았어? 하지만 할머니 안 모셔올 거야? 아이도 태어났는데 좀 더 큰 집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야 그렇지. 생각을 해봐. 우리 방, 아이 방, 그리고 옷방. 이렇게 방 3개인데 할머니는 옷방에 모실까? 아니면 아이를 거실에 둘까? 이 좁아터진 거 벗어나려면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건 그래. 알았어. 내가 좀 더 노력할게. 힘들면 생수 말고 배달이나 아니면 대리라도 뛰던가. 부업을 꼬박 15년을 했지만 솔직히 나이 앞자리 수가 바뀌니 힘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늘리고 싶었던 거였죠. 일을 하는 평일은 몰라도 주말까지 아이와 함께 있지 못하는 건 많이 미안했거든요. 그래도 아내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고 제가 좀 더 고생하면 모두가 행복할 거라는 생각에 일을 악물었습니다.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아주 가끔 회사에서 연차를 쓸 때는 가족여행을 가야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내는 제주도에는 절대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제주도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나도 그래. 근데 당신은 친구들이랑은 여행 가고 그랬다며.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할머니가 우리 아들 보고 싶어해. 그리고 당신도 한번 같이 오면 좋겠다고 했고. 근데 그건 언제라도 갈 수 있잖아. 내가 이번 여행은 계획을 다 해놨다니까? 꼭 거기 가고 싶어서 그래. 내년에 가면 되잖아. 거기 간다고 집이 사라지길 해? 어? 그래도 우리 결혼할 때 한 번 보고 할머니 못 배워서 이번에는 꼭 가야겠다고 생각했어. 몰라. 우린 부부잖아. 상의를 했어야지. 상의를 왜 안 해? 작년에도 내년으로 미룬 건 당신이잖아. 그때는 우리 애가 너무 어렸잖아. 비행기 타는 거 자체가 불안했고.
그때 우리 태국 여행 갔잖아. 비행기? 지금 그거 되게 이상한 핑계야. 알지? 아, 몰라. 모르겠어. 이미 다 예약한 걸 어쩌라고. 그냥 취소해. 예약금은 어쩌라고. 그럼 이번 명절에 가자. 그러면 되잖아. 대체 왜 그래? 솔직하게 말해봐. 솔직? 좋아. 솔직하게 말해서 나 할머니 뵈러 가는 거 불편해. 씻는 것도 먹는 것도 불편하고, 바닷가라서 바람이 문제인지 가면 피부도 뒤집어지고. 나 솔직히 제주도 좋아하지 않아. 오빠도 제주도 싫어하잖아. 거기서 자랐으면서. 그런데 왜 나한테는 강요해? 강요가 아니라 그게 강요야. 왜 자꾸 거기로 가야 해? 모처럼 쉬는데 우리 가족끼리 가는 게 그렇게 싫어? 싫으면 왜 나랑 결혼했어? 결혼을 유지할 생각은 있는 거야? 그럼 나 혼자라도 다녀올게.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 그럼 우리 애도 데리고 가. 난 인원만 조절해서 친구들이랑 갈 테니까. 그러자. 결혼하고 7년이나 되었지만 점점 아내와 저는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일단 복직에 관한 부분도 그랬죠. 제게는 늘 일을 해라, 자신이 복직할 때만이라도 고생해라 했지만 막상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으면서도 그러지 않더군요. 돈도 더 이상은 아끼지 않았고 자신의 취미나 쇼핑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 연봉이 비교적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주말에 일하는 건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살고 있는 할머니에게 가는 것도 그랬습니다. 명절이나 생신은 물론이고 휴가에서도 언제나 한 발 먼저 다른 곳을 예약해버리곤 했어요. 제가 시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시집살이를 하는 것도 아닌데도 시자 들어가는 곳 근처도 가기 싫어했죠. 하지만 또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건 괜찮다고 해서 저는 모든 부분을 참아야 했습니다. 아니, 그것만이라도 감사하며 산다고 하는 게 정확했죠. 그러다가 제가 교통사고로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생기면서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다리 수술? 그럼 일도 못해? 산재 처리될 거야. 출근하다가 사고가 난 거라서. 그래도 월급 전부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 야근 수당이랑 이런 거 못 받고, 그리고 부업하는 것도 못 나가는 거잖아. 우리 당장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모아둔 돈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없으니까 이러지. 쥐꼬리만큼 가져오는 월급으로 뭘 하라고. 애초에 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깨지는 줄 알아? 우리 애가 학원을 다녀 뭘 해. 아직 유치원 다니고 그것도 일반 유치원인데 무슨 돈이 들어간다고 그래. 그리고 나 지금 수술 받아야 된다니까. 내 걱정은 안 하고 지금 돈 걱정이야? 죽을 병도 아니잖아. 뭘 그거 가지고 유난이야. 어른이 되어서 777 못하게 교통사고라니. 가장이면 가장답게 좀 정신을 차리지 그랬어. 여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사고 냈어? 상대차 과실이었어. 그래도 싹 피했어야지. 이게 뭐냐고. 앞으로 나랑 애는 어쩌라고. 결국 저는 아내가 하도 닥달을 하는 통에 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아내가 원하는 만큼의 생활비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때 잠깐만 기뻐할 뿐 아내는 병원에 잘 있지도 않았고 병간호는커녕 제가 태어날 무렵에는 아예 데리러 오지도 않았죠. 근데 그때가 코로나로 한참 시끄러울 무렵이었어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회사에서도 한두 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며 아예 문을 닫기도 했을 때였죠. 제 다리 재활과 겹쳤기에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내는 그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죠. 답답해. 그냥 나가서 회사에서 일해. 왜 여기서 일해? 사람 신경 쓰이게. 회사에서 배려해준 거야. 다른 직원들은 재택근무 하고 싶어도 못해. 그리고 난 거실에서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만 하는 건데 그것도 신경 쓰인다는 거야? 그럼 청소하고 아이도 보고 해야 되는데 거슬려.
솔직히 거슬린다고. 여보,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재택근무한 거 겨우 이틀이야. 그니까 이틀도 이러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답답할 거야. 이러니까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여야 해. 내 생활 자체가 없잖아. 나는 청소 끝내고 아이 유치원 보내고 커피 한 잔 마실 여유도 없는 거야. 혼자만의 시간도 없다고. 그럼 나는 있고, 회사 갈 때는 야근까지 하고 들어오라고 닥달을 해서 그렇게 업무 보고 들어오면 아이 씻기라고 하고 청소하라고 하고 쓰레기 버리라고 해서 겨우 새벽 2시에 잠들어. 주말에는 또 뭐든 하라고 등 떠밀고. 그런데 모은 돈은 하나도 없고, 나 이제야 겨우 숨 좀 돌려. 어떨 때는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될 만큼 힘들게 지냈다고. 그래서 뭐? 그래서 뭐라니? 인정이라도 받고 싶다는 거야? 내가 등 떠밀었어? 할머니랑 같이 살겠다며? 집 넓히자며? 내가 등 떠민 거야? 내가 그러자고 했어? 진짜 어이가 없네. 솔직히 절반 이상이 우리가 아니라 할머니 때문에 한 거잖아. 이제 와서 힘들었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도 할머니 충분히 모실 수 있어. 그리고 결혼 전에 동의했잖아. 근데도 부족하다고 한 게 당신 아니야? 내가 당신 할머니면 이렇게 좁아터진 곳에서 못 살아. 그럼 당신이 더 벌어오면 그만이잖아. 솔직히 나 같은 여자가 어디 있긴 해? 할머니 모신다는 건 좋다고 했잖아. 이런 조건에도 결혼해준 나한테 감사해야지. 그럼 모았어야지. 대체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야? 그러게. 너무 작아서 어디 썼는지도 모르겠네. 마치 엉클어진 얇은 목걸이 줄과 같았어요. 처음부터 어디가 꼬였는지 알 수도 없고 힘을 줘서 당길 수도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태였으니까 말입니다. 제가 재택근무를 하는 내내 아내는 저를 한심한 인간 취급을 했고, 식사를 차리는 것도 귀찮아서 햇반을 돌려 참치캔을 놓고 나가버리곤 했죠. 솔직히 그땐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쯤으로 생각하는 아내가 원망스러웠고, 남편인 제게도 이러는데 할머니에게는 어떻게 할지 상상을 하니 너무 끔찍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이혼이라는 게 제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부모의 이혼만은 절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은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에게 연락이 왔고, 서울에 갈 일이 있다고 손주 며느리와 저의 아이를 보고 가고 싶다고 하셨죠. 저는 뛸 듯이 기뻤고 아내 역시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며칠은 있으면서 서울 구경도 시켜드릴 계획을 짰지만 공항에 가는 게 문제였죠. 내가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 출근하잖아. 그야 그렇지만 괜찮겠어? 상관없어. 진짜? 너무 고마워. 진짜 당신한테 너무 고마워. 뭘? 내가 말했잖아. 제주도에 가는 게 싫은 거라고. 할머님이 올라오시는 거야 뭐. 그때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해줬을 때 저는 그간의 이혼을 생각했던 저 스스로를 반성했고, 앞으로 아내에게 잘하겠다는 다짐을 수백 수천 번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있던 제게 경찰에서 전화가 왔고, 할머니가 공항에서 무려 4시간을 넘게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저는 황급히 공항으로 갔고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유치원에서 연락이 와서 아이의 하원 시간에 아내가 가지 않았다는 것까지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다가 나중에는 무슨 사고가 난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혹시나 해서 문자를 남겼어요. 그런데 그때 아내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네 가족 다 가면 집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말이죠. 그 문자에 황급히 밖으로 나와 전화를 했더니 몇 번의 시도 끝에 아내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야 하는 첫마디로도 너무나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였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왜 그러냐고. 몸이 좋지 않아서 그래. 나도 오죽하면 이러겠어? 오빠한테 말해도 할머니 일에는 눈이 뒤집혀서 앞뒤 파악도 안 하고 따질 테니까. 그래서 이랬어? 왜?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거야?
날 키워주신 분이야. 당신도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 알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알아. 근데 내가 우선 아니야? 우린 가족이고 부부인데 왜 내가 할머니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야 해? 애초에 할머니보다 우선이 아닌 적은 있었어? 이제까지 당신이 뭘 했는데 전화라도 한 통 해봤어? 아니면 제주도에서 뭘 시키길 했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전부면서 무슨 못한 존재라는 거야. 지금 따지고 그러는 거 봐. 이게 증거야, 증거. 오빠는 나랑 결혼할 때도 할머니가 우선이었잖아. 그래서 나도 최대한 맞춰주려고 했어. 노력한 거라고. 그런데 서울에 볼 일? 웃기지 마. 그러다가 들어앉으려는 속셈이지 뭐야. 내가 그 정도도 파악 못할 것 같아?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이제 와서 그러는 거야? 당신도 동의한 부분이잖아. 막상 하려니까 안 내켜. 머리도 아프고 정말 몸도 안 좋아. 그리고 할머니가 날 보고 싶어 하셔서 왔겠어? 오빠랑 우리 아들만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여행 갔을 때처럼 따로 놀자는 말이야. 여행이라고 생각해. 오빠 제주도 혼자 갔을 때처럼 나도 여행 온 거라고 생각하라고. 당신 이번 일은 실수했어. 나 더는 두고 보지 않아. 왜?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게? 해! 하라고! 애초에 이혼이라는 걸 할 수는 있는 사람이야? 여보! 어쨌든 문자 내용처럼 돌아가기 전까지는 나 혼자 여기저기 다닐 거니까 계속 전화하지 마. 알았어? 애도 잘 보고.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이혼이라는 말이 도저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보 같겠죠? 하지만 그만큼 제게 이혼은 그 무게가 보통의 사람과 달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할머니에게 아내가 아파서 친정으로 갔다는 거짓말을 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더는 아내의 문제를 신경 쓸 수 없었던 것은 할머니가 서울로 온 이유가 다름 아닌 병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심장에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했고 나이가 있어서 위험하긴 하지만 안정기에 접어들고 난 후 수술 날짜를 잡자고 했죠. 아내에게 이런 사실을 말했지만 병수발을 하기 싫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은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손주가 얼굴이 반쪽이 됐구나. 이 할미 때문에 고생이 많다. 아니야 할머니, 이게 무슨 고생이라고. 걱정 말고 얼른 털고 일어나. 어? 이 할미 소원은 네가 행복해지는 거야. 할머니가 서울 오니까 진짜 행복해. 진즉에 오지 그랬어. 일을 그만둬서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일찍 와? 누굴 고생시키려고? 고생 아니라니까. 우리 손주 참 잘 자랐다. 내 새끼. 누가 키웠는데 당연히 잘 자랐지. 태어나면 우리 같이 살자. 안 사람도 좋아할 거야. 그래, 그러자. 얼른 들어가 봐. 얼른. 할머니. 내일 주말이니까 아들이랑 같이 올게. 그때 산책도 좀 하자. 그래, 그러자. 별거 없는 당연한 것 같은 그 대화가 할머니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죠. 저도 부모님도 없는 상태로 쓸쓸하고 외롭게 말입니다. 저는 그 사실에 절망했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아픔을 느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루에도 몇 번이나 그 뒤를 따라 죽는 상상을 하곤 했죠. 하지만 제게는 할머니를 보내드려야 할 의무가 있었고 저만 바라보고 있는 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마음을 추스리면서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었죠. 그리고 장례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아내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것도 처가 식구들의 손에 끌려서 말입니다. 처제와 장모님은 이미 첫날에 오셨었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은 제 아내를 찾아오겠다고 제게 약속을 했었어요. 그리고 진짜 아내를 끌고 온 겁니다.
저는 뭐라고 할 힘도 없어서 불만에 가득 찬 아내를 보면서도 무시했어요. 그 곁에서 장모님은 제 아내의 등판까지 때리면서 똑바로 행동하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장모님과 자신의 여동생의 눈치를 많이 봤었기에 아내도 어느 정도는 신용을 하더군요. 음식도 나르고 손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돌아간 늦은 새벽 시간에는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간 것이 호상이라며 떠들어댔습니다. 호상이지. 심지어 저 정도 나이에 1년 전까지만 해도 돈 벌고 그러고 다니는 거잖아. 대단한 호상이지. 너 조용히 안 해? 여기가 어디라고? 내 딸이지만 진짜 이걸 그냥... 왜?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난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진짜 올 필요가 없어. 본인이 원하는 그대로 살고 갔잖아? 그럼 웃으면서 축제라도 해야지. 춤도 추고. 장모님이 제 눈치를 보며 아내의 입을 막았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고 이어 말했죠. 내가 춤을 출까? 할머니도 좋아하실 거야. 손주 며느리 댄스. 그만 못해. 장모님이 참지 못하고 엉거주춤 춤을 추는 아내의 뺨을 내리치시더군요. 아내는 그때 정신이 들었는지 잘못했다고 했지만 장모님은 생각보다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소시적의 운동선수였기에 키도 아내보다 훨씬 컸고 골격도 남달랐죠. 처제 역시 그 피를 이어받아서 태권도 관장을 하고 있었고요. 그 둘이서 아내를 누르고 있으니 아내는 꼼짝하지 못하고 버둥거렸죠. 술기운에 아내가 소리만 꽥꽥 지르자 다른 호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 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소란을 일으키기 싫어 장모님과 처제는 아내를 풀어주었죠. 나 들어가서 잘 거야. 집에 갈 거라고. 아내는 화가 났는지 씩씩거리면서 나갔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혼? 뭐라고 해야 할까? 그런 생각으로 돌아가는 아내 뒤를 쫓는 꼴이 되었는데 아내가 누군가를 보고 막 달려가서 안기는 걸 보았죠. 저는 순간 놀라서 얼른 몸을 숨겼어요. 골목 사이에 있는 차 사이로 숨었죠. 저보다는 어린 듯한 남자와 자기, 애기라고 부르면서 한참을 쪽쪽거리는 아내를 보고 충격에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셨으면 자기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몰라. 대충 싸우고 나오면 되지. 근데 이제 그러기도 싫고 나 애기랑 그냥 살까? 어? 그래도 가정은 지켜야 되잖아. 그렇지. 우리 엄마랑 동생이 알면 난리가 나긴 할 테니까 적당히 이혼하고 재산 분할 받고. 재산 분할? 응. 우리 서울에 자가 있잖아. 돈도 꽤 될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도 돈 많아. 그래서 내가 꼼짝도 못 하잖아. 조금 눈물 좀 짜주고 가게 하나 내달라고 하면 애기랑 나랑 운영하면 되지 않나? 자기 엄마 무섭다며. 이혼을 당하면 되는 거지. 내가 이혼한다고 말만 안 꺼내면 돼. 그리고 우리 엄마랑 동생이 불륜? 이런 것만 싫어하는 거지 이혼 자체는 뭐라고 안 할 거야. 그래? 그럼 얼른 이혼당해버려. 안 그래도 아까 장례식장에서 춤췄어. 자기 너무 귀엽다. 영상으로 저장해놨어야 했는데. 이렇게 추니까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미친. 진짜 웃겨서 웃음 참느라고 죽을 뻔했다니까. 근데 문제는 남편이 이혼이라는 말을 절대 안 꺼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안 해. 그래서 내가 미칠 것 같아. 얼굴만 봐도 역겨워 죽겠어 이젠. 돈 잘 버는 건 좋은데 뭔가 너무 재미가 없다고 해야 하나? 그냥 ATM기 같아. 비밀번호 누르면 돈 나오는? 그렇지. 비밀번호는 퍽퍽 이렇게 때리면 나오지. 둘은 마치 권투를 하는 것처럼 저를 때리는 신용을 하더군요. 저는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와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뒤로 넘어졌고 남자는 주춤거리다가 차를 타고 달아나 버렸죠. 아내가 제 발 아래에서 엎드려 싹싹 비는데 솔직히 그게 현실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필이면 왜 할머니 발인 전날에 이런 걸 보게 되었는지 끔찍했고 아내를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게 할머니의 선물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과거에 묶여서 미래의 행복을 철저하게 무시한 제 탓도 있음을 꾸짖은 것은 아닌가. 제게 행복하라는 유언을 주신 이유도 같은 선상에 있는 걸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혼? 정말? 근데 오빠 혹시 우리 엄마한테 말을 한 건 아니지? 양육권 포기, 재산 분할 포기. 대신 위자료는 안 받을게. 상간남 소송도 안 걸 거고. 어쩔래? 오빠 오해야. 나 저 남자랑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는데 장모님이 아는 건 안 된다 이거야? 괜한 오해를 살 거고. 그러면 안 되잖아. 나 그냥 아는 동생이야. 동생도 없어? 다들 동생은 있잖아.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던 동네 동생일 뿐이야. 내가 술을 먹었다고 해서 데리러 온 거고. 당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도 놀라서 그런 거야. 처음에 놀라서 빌던 아내였지만 나중에 제가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발뺌을 하더군요. 나 당신 장례식장 나올 때부터 뒤에 있었어. 그래서? 증거 있어? 있냐고! 동영상으로 녹화했어. 아내는 똥을 밟은 표정을 지어 보이더니 이내 돌변해 제게 다시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알았어. 다 포기할게. 엄마랑 내 동생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마. 진짜 둘 다 돌아버린 것 같다고. 아까 나한테 하는 거 봤잖아. 알면 나 죽어. 어? 알았다고. 그러니까 이혼할 때 모든 거 다 포기해. 알았어. 다 포기할게. 저는 그 말까지 모두 녹화를 했죠. 솔직히 아내의 불륜으로 화가 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머리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그 전부터 계속 참아왔던 게 있어서 이혼이라는 말은 제 머리를 명쾌하게 만들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그간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가 없었죠. 아이가 여전히 마음에 걸렸지만 재혼을 할 생각도 없었고 저희 부모님처럼 아이를 방치하지도 않을 거라고 몇 번이나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이혼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모든 걸 포기하는 조건을 걸었고 아내는 저에게 자신의 가족들에게 그 누구의 탓도 아니라는 걸 설명하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서방, 솔직하게 말하게. 이거 쟤 때문이지? 그때 장례식에서 춤추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격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별거를 해왔고요. 제가 대답하자 아내는 웃으면서 거들었죠. 봐, 엄마. 절대로 내 탓 아니야. 이 사람이 이혼하자고 했다고. 누가 봐도 형부 탓이 아닌데 언니는 이 상황에 웃음이 나와? 아이는 어쩌고? 어이가 없고 슬퍼서 표정 관리가 안 된 거야. 네가 알아? 엄마의 마음을? 아이는 저 사람이 키운대. 너희 형부가 아이는 절대로 자기가 키운다고 해서 내가 재산 분할도 안 했어. 내 아이를 잘 키워달라는 의미로 말이야. 네가 돈을 포기했다고? 응, 엄마. 나 우리 아들 사랑해. 그래서 내가 포기한 거야. 대신 저 사람도 재혼 안 한다고 했고 난 그냥 멀리서 잘 자라는지 확인만 할 거야. 우리 아들... 아내는 가증스럽게 그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척 연기도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서류 정리까지 깔끔하게 되었던 그날에 처가에 찾아갔죠. 그때 아내는 늘어져서 잠을 자고 있었고 장모님과 처제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을 때였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영상을 보여드렸고 이혼의 사유도 대략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이서방, 갈 때 반찬 좀 가지고 가게. 온 김에 식사하고 가면 더 좋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는 그대로 화장실로 가시더니 대야에 물을 가득 받아와 그걸 아내가 자는 방에 가지고 가더군요. 이게 무슨... 너, 이년 너,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뭐? 내 재산? 내가 죽을 때 기다리고 있었어? 장례식에서 춤이라도 추려고? 엄마, 무슨... 나 봤어. 언니 바람 펴? 형부랑 아이 내버려두고? 미쳤구나. 진짜 미쳤어. 아빠가 그런 거 보면서 자라놓고 어떻게 그래? 둘째야, 가위 가져와. 이 머리털부터 싹 밀어버리게. 하지마. 엄마, 안 돼. 내가 자식을 잘못 가르쳤으니 제대로 잡아야지. 안 돼. 솔직히 예전에는 재산이나 위치 때문에 장모님과 처제의 눈치를 본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날 본 광경을 보니 아내가 그간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장모님에게 비밀로 하고 재산을 포기한 이유가 뭔지도 확실히 알았죠. 처제는 아내의 양팔을 압박했고 장모님은 아내의 머리카락을 서걱서걱 자르고는 정중앙을 완전히 파놓았습니다. 저는 차마 그걸 보지 못해서 오히려 장모님을 말리는 모양이 되었는데 장모님은 준비해뒀던 반찬통을 들려보내고 저를 현관문으로 안내하셨어요. 그리고 문이 닫혔을 때 아내의 비명이 동시에 들렸죠. 그리고 그날 밤에 제게 직접 장모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자네에게 면목이 없네. 내 딸이 그럴 거라고 추호도 의심을 못했어. 이혼을 할 때는 혹시나 자네가 바람을 피운 건 아닌지 헛생각까지 했었거든. 결혼할 때도 그렇게 의심을 하고 반대를 했던 내가 내 딸 자식 교육을 이렇게 시켜서 정말로 미안해. 아내에게 들으셨을진 모르겠지만 제가 아내를 속였어요. 함구하기로 했던 약속을 깼습니다. 잘했어. 걘 고생을 해야 하거든. 그래도 장모님께는 죄송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재산이라도 장모님에게 드릴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일정 부분 재산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고 또 제 아들을 낳아줬잖아요. 됐네. 딸에게 들어서 알겠지만 나 돈은 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어쩌면 그래서 내가 딸을 저렇게 키웠는지도 몰라. 바쁘다는 핑계로 내버려 뒀더니 돈만 밝히는 애로 자랐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사람이 되지. 저 역시도 아내를 외롭게 했을 거예요. 돈 벌겠다고. 외롭다는 핑계로 바람을 피운다? 그럼 곁에 있어준다고 안 피울 것 같나? 그때는 또 숨이 막힌다고 피울 거야. 그게 바람 피우는 인간들의 습관이지. 이제 다 큰 딸을 때리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단단히 벌을 줬고 쫓아냈어. 이제 스스로 돈을 벌어야 될 거야. 혹시나 자네한테 가더라도 절대로 도움 주지 말게. 알았나? 예, 장모님. 그래도 자네랑 손주는 우리 집에 자주 왔으면 좋겠어. 급한 일 있으면 맡기고 이럴 때 가족이 필요한 거거든. 알겠지? 감사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으로 그래도 그런 신용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장모님은 정말로 강한 분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 뒤에 아내는 정말 반거짓꼴로 제 앞에 나타났거든요. 장모님에게 잘려나간 머리를 가리려는 듯 모자를 쓰고 여기저기 얼룩이 묻은 더러운 옷도 입고 있었죠. 횡설수설하면서 말을 했기에 그 내용을 대충 정리하면 바람을 피웠던 남자가 자신을 버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남자는 재산 분할도 어머니에게 받을 유산도 없다는 사실에 아내를 가차없이 끊어버린 것 같았죠. 아내는 그 남자가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라면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제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할게. 그리고 아이는 엄마가 있어야지. 우리의 나이가 그니까 한참 엄마 찾을 나이잖아. 내가 필요할 거야 분명. 나이도 몰라? 알지. 7살? 우리 아이 초등학교 입학한 게 언젠데.
정말 당신이란 여자 최악이야. 알아? 어쨌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키웠다는 거잖아. 왜 그렇게 안 좋게만 받아들여? 나한테는 여전히 어린아이니까 몇 살 정도 차이 날 수도 있지. 참,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은. 오빠, 내가 잘못했어. 나 진짜 이러다가 굶어 죽겠어. 엄마도 나 무시하고 친구들도 이제 재워주기 싫다고 그래. 나 갈 곳도 없어서 계속 떠돌아다녀. 어? 나 좀 살려주라. 일해. 그리고 돈 벌어. 뭐든 하면 못해. 제발 정신 좀 차려. 오빠, 나 아이 친엄마야. 그런데 이렇게 살라고? 내가 그리고 어딜 가서 일을 해. 경력 단절돼서 받아주는 곳도 없단 말이야. 아니면 재산이라도 분할해줘. 당신이 약속 어겼잖아. 그러니까 뭐든 내놔. 안 그러면 나 당신 회사도 찾아가고 난동 피울 거야. 마음대로 해. 근데 당신 우리 회사가 어딘 줄은 알아? 어? 그야 뒤를 밟으면. 무슨 돈으로? 택시 타고 뒤밟을 거야? 이직을 하니까 모르는 거지. 기억할 만하면 한 번씩은 옮겨가고 그랬으니까. 오빠도 솔직히 나 없으니까 너무 힘들잖아. 그렇지? 아니, 너무 여유로워서 좋아. 진심으로. 제 말은 순도 100%의 진심이었습니다. 부업을 하지 않아도 생활은 윤택했고 아들이 원하는 걸 다 사줘도 돈은 충분히 저축할 수 있었죠. 쇼핑에 중독된 아내가 꽉 채워넣은 드레스룸은 제 서재로 바꿨고 집안일을 모두 하고도 저는 꽤 여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들과 단둘이 여행도 떠날 수 있었죠. 솔직히 이혼 후부터 그간의 고생이 모두 보답받는 기분이었어요. 요즘에는 아들과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차에다가 장비를 가득 싣고 어디든 떠났죠. 그리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부모님의 이혼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부모님의 무관심과 이기심에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저는 아들과 되도록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생각입니다. 이혼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부족함 없이 키울 거고요. 아마도 아내에게 하는 최고의 복수는 이것 같습니다.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는 것? 장모님에게 진실을 알린 것? 아니요. 그것보다 누구보다 잘 살고 있는 바로 지금 모습이 최고의 복수 같아요. 앞으로 저희 두 식구 잘 살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행복하라던 그 유언 꼭 지키도록 하려고요. 저희 가족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